김용현 어제 보석으로 직권 보석 허가를 냈어요, 사법부에서. 근데 김용현 진짜 이 뻔뻔한 자 좀 보십시오. 안 나가겠다. 난 네. 보석 조건 지키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거절했죠. 네,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석 결정이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요. 서약서 제출도 안 하고 보증금도 안 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면은 근데 강제 석방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못 풀어준다? 여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의 원인은 지기현입니다. 지기현이 1심 재판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재판 끝내려고 했어요. 네, 김용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했습니다. 이러면은 6개월 내에 어떻게 끝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기현이 먼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지가 없죠. 얼마나 혐의가 많은데 지금 내란 하나로 두고 그 석방 전에는 추가 기소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걸 내부 방침으로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진짜 이거 보십시오. 내란 이거 심판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놓고 검찰은 자기 딴에선 최선이라면서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기현도 아 그래 그럼 보석이 좀 낫겠네 그냥 석방보다 하면서 그거를 심판해요. 이거 지기현이랑 검찰이 윤석열 풀어줄 때 짜고 치던 고스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나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야. 법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내란범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현은 지금 2주 남았어요.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나갈 때까지. 9일이면은 어떻게 구속 재판 가능합니까? 네, 하루 12시간씩 하면 되죠. 다른 재판 다 미루고. 가능하죠. 네.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아니 9일이면 충분하지. 매일매일 재판 열면 되잖아. 조희대 대법원이 판결도 내는 그런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요. 시간인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만기일까지 1심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경과 그리고 검찰은 그런 의지가 없죠. 그래서 이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죄로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공범입니다. 네. 그리고 직위원 즉각 탄핵해야 되는데 이거 왜 주저하죠? 직위원은 일단 이미 윤석열을 불법으로 풀어준 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다시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법 기술을 활용해서 윤석열을 불법으로 풀어준 자예요. 이 사안만으로도 탄핵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재판부 변경 신청하면 되잖아요. 기피 신청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이 발족되니까 특검한테 다 책임을 떠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재빠르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재판부가 필요하죠. 이거는 내란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반원특위 끓이겠다고 했잖아요. 반원특위 내용 중에 하나로 이걸 꾸리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국민들은 계속 이 모든 사람들이 내란 청산을 정말 진심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춤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살려줄 어떤 틈을 만든다? 그럼 그 사람도 내란의 공범으로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공판 출석하면서 진짜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쏴 죽이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노를 아주 자아내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저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네, 어떻게 안 때렸죠? 저걸 어떻게 참죠? 어우씨. 진짜 너무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반성이 없다. 윤석열은 지금 무죄 100%라고 확신한다잖아요. 지지자들 좀 보게 잠깐 자리 좀 피해달라고. 그럼 지가 천천히 가면 되잖아. 대답을 하고 기자를 보내면 되죠. 네, 그리고 제발 빨리 사형 선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빠른 집행 부탁드립니다. 진짜 보고 싶지가 않고 너무 화가 납니다. 윤석열은 지금 체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경찰이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5일, 10일 이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고요. 지금 네. 오는
19일에도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근데 네. 계속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장소에서 하면 하겠다, 서면으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근데 쥐가 뭔데? 경찰에서 부르면 가는 겁니다. 민간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본인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무슨 참고인 조사 가는 줄 아세요? 민간인 일반인이 경찰한테 조사받을 때 누가 이런 요구를 합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아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특검이랑 협의해서 강제구인 절차 어떻게 할 건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통해서 체포영장 청구 받겠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도 사실 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특검이랑 협의한다는 거는 지금 일단 윤석열 19일 날 그 안 나오면은 즉시 체포영장 칠 수 있어요. 자, 윤석열 구속되는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자, 김건희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뭔가 병세가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악화되고 있죠 지금. 네. 어제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울증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음. 입원했다고. 근데 김건희의 우울증은 지금 심해진 게 아닐 텐데, 우울증으로 입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살할 것 같을 때 입원을 시켜. 네. 그게 병원에서는 보통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자살할 사람인가? 아니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악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럼 김건희가 왜 입원했겠어요? 특검 시작하면은 바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3특검에 다 가야 돼요, 김건희. 그거 바빠요, 생각만 바빠. 해도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래서 선제 입원이다. 이거 선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특검에 부르면 나 아파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은 그냥 그 병원에서 수사 받죠 뭐. 어차피 어디 신병은 다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때니까 병원 찾아가서 그럼 조사하겠다고 하죠 뭐. 근데 또 우울증 치료 이런 데는 감옥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과 그치. 그리고 주변에 자극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극단적 되면 선택도 하지 못하게 딱 막을 수 있고요. 당연하죠. 입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옥에 보내면 돼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난 겁니다. 네, 이거는 지상군이 아직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전쟁이라고 전쟁이 봐야 할 것 시작된 같아요. 네, 지금 이란의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혁명 수비대든 그 군 간부가 20명 이상, 네. 핵 개발에 관여했던 핵심적인 과학자가 9명 정도 포함이 된 걸로 보이고, 뭐 32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한 80여 명이 이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쪽에도 피해가 있긴 한데, 이제 피해를 당한 이 대상들을 보거나 이 거점들, 건물들의 중요성을 봤을 때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 피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습하고 며칠째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막 지상군에서 지금 교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미사일들이 그냥 떨어집니다, 막. 그리고 폭발을 하고. 자, 이 전쟁에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던 핵시설이라든지 군사 기지 같은 이런 굉장히 기밀의 공간이잖아요. 정밀 타격이, 정교한 타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미국의 정보 능력과도 무관하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모사드가 몇 년간 이제 이란에 들어가서 관련한 작업을 했다고도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이런 좌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실제 이스라엘이 13일에 공습하기 전에 이란의 방공망이 전자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공격을 누가 했느냐? 미국과 영국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전자파를 공격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주고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이 핵시설이라든지 군 주요 요직 인사들을 살해하는 그 피해가 굉장히 커져버린 이런 아니, 양상이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뭐 끝낼 것인가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핵 능력을 파괴하는 거,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지금 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히 전쟁 행보를 보여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이란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계속 시도했던 게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도 고강도의 군사 압박을 펼쳐왔었죠. 이거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뭐 네타냐후의 정권 위기도 분명 발현이 됐지만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중동의 이 질서 자체를 바꿔보고 싶은 전쟁광적인 야욕이 투영된 전쟁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작년 말에 시리아의 그 반미 정권인 알 아스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또 영향을 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찾아야 될 교훈이 있나요?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관해서 절대 전쟁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만 전쟁 가능성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절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실제 많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쟁 안 난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에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전쟁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 대만 전쟁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서 우리 정부가 안보와 외교에서 자주와 국익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중동 전쟁이 안겨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 데서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해온 외교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인사들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